네, 용터뷰 함께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인데, 늦었습니다. 원래 6시 시작인데 30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의원님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1번. 왜 의원님이라고 부르세요? 전 의원님. 전 그래야지. 의원님. 예, 전 의원님. 그래도 먼저 줄였어. 네. 뭐, 다 전직도 다 그냥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저는 평소에 의원님이라는 얘기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박사님. 그중에 예. 그래서 박사가 그중 낫다. 네. 박사 따는 목적은 죽을 때까지 박사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박사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셨어요. 너무너무 저희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초대해 주셔서. 일정이신데. 예. 자, 요즘 뭐 열린민주당 굉장히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돌풍이죠? 근데 실감하십니까? 현장에서? 그럼요. 현장에서 이제 일단은 온라인에서 제일 많이 실감을 하고요. 워낙 지지자들이 그 온라인에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네. 뭐 자기네들이 뭐 열심히 유튜브도 만들어서 올리고 뭐 그래서 그게 가장 좀 하고요. 현장에 가도 많이 느낍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느끼면은 그게 손혜원 의원 인기인지 우리 인기인지는 잘 모르게 하겠어요. 아니, 모든 분들은 다 인기인 것 같아요. 어저께 예. 목포에 갔는데 네. 광주와 목포를 갔는데 어저께는 뭐 정말 목포에서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주셔서 네. 뭐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사실은 의원으로서보다는 의원 얼굴 같은 거 누구도 기억 안 해줍니다, 솔직히. 그거보다는 이제 보통 전문가, 도시건축가로서 얼굴을 알아주시는 분들은 꽤 있죠. 네. 또 이제 이 19대 국회가 아니라 18대 국회였죠. 18대 국회에서 4대강을 막아내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솔직히는 막아내는 걸 못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뭐 막지 그래서 못했죠. 제가 18대 국회에서는 사실 4대강 사업 때문에 거의 뭐 모든 일정을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건 있었어요. 4대강 사업을 제가 사실 1년 반 뒤에 승계를 해서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우나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 변질됐을 때 그때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들어갔었으면 조금 더 막아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좀 이제 늦게 들어갔어도 제가 이제 평소에는 제가 사실 굉장히 생산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막는 거 역할만 하려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울증에 빠져 있었더니 저희 보좌관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의 임무는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알리는 거에 굉장히 큰 역할이 있다. 그래서 또 다시 기운을 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제가 한 게 있는데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4대강 저격수가 워낙 강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만 얘기해요. 물론 또 방송 시간이 짧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때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뉴타운 출구법입니다. 그래요? 당시에 뉴타운이 문제가 있어서 이 뉴타운을 이제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18대 국회에 들어갔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개는 뉴타운돌이. 뉴타운돌이죠. 뉴타운돌이. 그래가지고 그게 뭐 한 30~40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국토부는 또 국토부들 입장이 있고 전혀 안 하려고 막 그러는 거를 솔직히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절대로 통과 안 됐을 정도로 제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솔직히 민주당 안에서도 개발론자들이 꽤 있잖아요. 18대 국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뉴타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뉴타운을 이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뉴타운 지정한 거를 해제할 수 있게 그 안에 지구 해제를 할 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해제할 수 안 할 수 있게. 이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모든 크레딧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승원 공로자는 저라는 거. 뭐 이거 여기서 얘기 드리고요. 그것도 기록일 테니까. 근데 박원순 시장이 워낙 잘하셔서 그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인천공항 민영화를 좀 막는 법안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그게 굉장히 또 큰일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MB 때 인천공항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그때 보람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설득력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갖고 네. 여당 의원들 둘을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발의를 했어요. 아, 여당 의원하고 한나라당. 당시로서는 근데 한나라당이죠. 예. 그래서 그게 좀 더 주목을 받고 민영화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인식을 시켰죠. 예. 이 정도는 제가 뭐 좀 잘한 거라고 싶습니다. 정말 네. 정말 그때 그래서 그 29대 때 그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신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요. 네. 솔직히 뭐 제가 정치에 들어왔다는 게 2004년부터 들어왔습니다. 2004년에 열린 우리당의 네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워낙 열린 민주당의 이 모든 저기에 제 히스토리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때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서 그때 과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선거는 떨어졌습니다. 용산에 나가서. 아, 용산에 나가셨군요. 네네. 그때. 아. 그래서 거기 나가서 뭐 지금 진영 행자부 장관한테 떨어졌고요. 그분이 상대였군요. 당시에는 예. 또 삼각적으로 이제 저희 민주진영이 또 분열이 돼가지고 떨어졌고요. 네. 예. 그 다음에는 18대 국회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비례대표가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제가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 두 명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1년 반 뒤에 하여튼 우연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앞에 그만둔 두 분은 누굽니까? 한 분은 돌아가셨고요. 예. 또 한 분은 정국교 의원이라고 예, 예. 정국교 후보 왜 당시에 예. 주가 조작인가 관련된 무슨 경제사범으로 해가지고선 아이고.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네. 또 세 번째 또 제가 항상 3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가 이제 그 19대의 네, 지역 알죠. 경선에 마포가 기억합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해서 그쪽에 도전을 했는데 네. 여기서 지역에 깊숙이 뿌리 박은 세력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 양반이 그 아버지 때부터 거의 한뭐 10대 정도.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만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노씨만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그 그래서- 아버지가 구청장도 했었고, 네네. 예, 노웅래 의원 아버지. 네네. 예. 그래서 했는데 그때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 저는 왜냐하면 저를 아무도 안 봐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뭐 SNS가 굉장히 아이, 활발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 사람들이 떨어지고 나서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걸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에는 인연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접었죠,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전문가로서의 역할만 그동안 했죠. 지난 8년 동안. 박진수 님이 올리신 글이 있는데, 네. 김진애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그래요. 뭐 그게 떨어진 게 뭐 무슨 뭐 큰 김진애 박사님의. 아니, 근데 떨어지면 좋아요. 왜요? 떨어지는 게 저한테는 떨어진 게 좋은 게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는데 제가 이른바 조금 이제 뭐 학력이라든가 이력이 좀 잘 나간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꽤 씩씩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근데 지역구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예. 사람들이 막 불쌍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그건 기분 좋았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열린민주당이 지금 저 지지세로 보나 뭐 또 1번이시니까 뭐 당연히 입상하실 것으로 모두들 말하자면 의심치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열린민주당이 몇 석 정도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우리 저 같이 후보로 오른 사람들 몇 명이 함께 아니 제가 갔으면 좋겠다. 1번이기 때문에 예. 제가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저는 요새 다니면서 얘기할 때는 네. 신에게 12척만 주십시오. 12척. 12척만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다니는데 이게 12번이잖아요. 열린민주당. 12번이 안홍구 또 후보세요. 여러분들 네. 다 쓰는 후보입니다. 예. 너무나 잘 아시는. 네. 그리고 우리 그 후보들이 굉장히 다 히스토리가 많지만 그렇죠. 안홍구 후보는 정말 애틋해요. 그분이 정말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구 국세청장으로 있을 때 MB한테 거기도 MB한테 당했고 저도 혹독하게. MB한테 당했고 예. 거기도 MB한테 당해서 제가 굉장히 애틋하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네. 정봉주 전 의원도 MB한테 당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안홍구 예. 소장님까지 들어오시면 너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네. 2 24%까지 가야 되는데 지지율이. 지금 이제 최근에 꽤 한 10%대 중반까지 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제 지역구에 후보가 없는데 그 어떻게 선거 운동하세요?
굉장히 저도요. 예. 이런 선거 처음 해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는 지금 현재가 코로나 여파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 거리 유세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거의 거리 유세가 안 돼요, 비례대표당은? 비례대표는 거리 유세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이런 걸 들고서 예. 이렇게 들고서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1인 시위 같이? 네, 아, 1인 진짜요? 시위 같이. 오. 그거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요. 지금 이제 24시간 열린 데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아마 여기 조회수 조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리고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17명인데 후보가 네네네. 나름대로의 다 사연이 있고 네. 그분들이 또 말발들이 세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 사안과 또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만 해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진애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서 그럼요. 아유, 또 KBS 열린 토론 또 진행도 하셨고. 제가 김영민 PD님하고는 KBS에서 열린 토론할 때 제 바로 전에 김용민 라이브를 하셔서 그거 딱 끝나면 제가 이제 기다리고 제가 했는데 예.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을 매일 뵀는데 아니 뭐 아니죠. 예. 김용민 라이브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 절대로 다시 하셔야 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열린민주당을요.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동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서울 종로 네. 후보 같은 경우 전 총리는 열린민주당과의 연합이나 합당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결국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더불어시민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한 표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정치란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상상력이 너무 좀 빈곤하신 거고요. 네. 사실 정치에서는 어떤 상상도 열린 데가 전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저희가 확실히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질문을 하면서 네.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네. 끝나고 나서는 꼭 더불어민주당에 합당한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저희들이 해나가는 거를 봐서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을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합당은 잘 모르겠으나 연합은 왜냐하면 저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제 15일 전에는 제가 열린민주당에 참여할 줄은 몰랐잖아요. 15일 전에 딱 이제 제안을 받은 거니까. 근데 그 전에 네.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바깥에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21대 국정 운영하는데.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교섭단체가 제2의 교섭단체가 있으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당 구조에서 제2의 교섭단체가 여권에 있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런 거죠. 네. 말하자면은 열린민주당이 이제 20석 이상을 가져가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 주요 정당으로서 자리하게 되면은 뭐 하다 못해요. 예. 원내대표 회의할 때도 하나 빠져도 나머지 둘이나 셋이서 하면 돼요. 뭐 네. 이제 이런 식의.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가령 공수처장을 추천한다라든가 네네. 뭐 이럴 때도 하고요. 회기에 관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예, 근데 지금 지지율 추세로 보자면은 1당은 더불어민주당, 뭐 플러스 더불어시민당, 네. 그리고 2당은 미래통합당, 네. 3당은 열린민주당, 4등이 정의당. 네.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네. 아마 미래통합당도 네. 끝나고 나면은 예. 본인 옆에 제2의 교섭단체를 두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미래한국당은 그러면 합당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가능성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다 그렇게 보면은 가령 이번에 비례정당 만들듯이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생각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솔직히 비례 전문 정당이 나온 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선거에서뿐만이 아니라 국회 운영에서도 비례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장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조금 더 대승적으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네요. 대한민국의 일에 대해서 그렇죠. 좀 거시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조금 더 설득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방법을 한번 실험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역시 비례의원들이 조금 다르구나. 그러면 뭐 22대 국회에서는 아예 비례 한 100석으로 늘리자. 네. 그리고 제대로 연동형으로 해보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 주장이요. 네. 지역구 없애고 100% 네. 이 지역 연동 비례대표제. 네. 예. 연동형 권역별로 해야 권역별 그 비례대표제로 가자. 이게 제 생각인데 뭐 그렇게 가기는 또 쉽지 않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100% 가기는 어려워도 네. 가령 독일처럼 네. 반반씩 하든가 예.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국회에 있으면은요 그냥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면 특히 뭐 제 때가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었는데 네. 특히 그때 의원들을 보면은요, 의원들이 이렇게 법안이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이 의원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자기네들 예산을 어떻게 따는가 하고. 그렇죠. 지역구에. 그다음 법안이 이른바 기본법에 관련된 거 올라온 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역구하고 관련돼서 뭔가 사업이나 앞으로 뭔가 사업을 벌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예산이 거. 나올. 그리고 딱 보면 그 뒤에 뭐 이른바 이권단체들이 상당히 로비를 하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요. 근데 그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 한계가 또 있습니다. 제가 모든 지역구 의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런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그리고 비례의원들을 어떻게 취급하냐 하면은 그냥 필요할 때 전문성으로 좀 좀 나서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치에는 들어오지도 말라는 식의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큰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마음을 가진 비례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비례대표 의원들을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에 얽매지 않고 국가 대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또 말씀하신 대로 그 특장점이 있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펀드가 58분 만에 목표액인 42억을 채웠는데 어제입니다. 혹시 4명이 10억씩 이렇게 보낸 건 아닌지. 누가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안홍구 위원장님이 전체를 관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네. 워낙 그분이 그 플란다스의 계획부터 그렇죠. 해서 펀드의 달인입니다. 그 펀드의 달인이셔서 모든 거 법적인 거를 다 해보고 그래서 얼마나 개미군단이 들어왔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 그래요. 근데 저 뭐 웃기자고 10억 얘기했는데 10억을 그렇게 헌금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이건 펀드구나. 펀드는 이거는 다르네. 헌금이 아니고 펀드니까 투자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3% 넘으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3% 넘으면 돌려받고. 제가 후원금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이자율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42억을 꽉 채웠는데 굉장히 좀 기분 좋으셨겠어요. 기분 좋죠. 솔직히는 문재인 펀드보다 빠르다 우리끼리는 막. 그러셨구나. 이겼다. 막 문재인 펀드보다 그랬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여러 방송에서 가서 얘기했는데 지금 열린민주당을 비판하는 거는 대단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은 뭐 불미스럽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은 다른 당과는 달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후보를 선출하도록 추천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애정이 이제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을 완전히 배제해야 될 당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그 지지했던 열린민주당의 후보 선택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그 선택도 함께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선명성 혹은 노선 이런 거 갖고 경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이제 선거 이후에는요. 지금 선거 때문에 일부 그럴지만 저는 선거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미 이게 현실이 돼 있을 때는 이걸 조금만 양동작전으로 생각을 해줘도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왜냐면 저도 요번에 지지자들 솔직히 저 요새 네. 제가 8년 전에는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근데 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뭐 네. 유튜브에서 댓글로 무서워 죽겠어요. 저희 그냥 조그만 삐끗하면은 막 난리. 그럼요. 이게 뜨겁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 네. 순식간에 안티로 돌아설 수 글쎄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 이번에 1호 공약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인데 바로 그 뜻에서 네. 저희가 뭔가 잘못하고 하면은 그냥 바로 저희를 그냥 방 빼라고 명령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사실 범진보 세력의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하고의 관계나 혹은 예. 문재인 정권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좀 수틀린다. 그럼 가만 놔두시지 않을 아니 겁니다. 그 멤버들 보면 그럴 분들이 있나 싶어요. 예. 그럴 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네. 좀 더 맵싸하게, 예. 좀 더 다부지게, 예. 다부지게 싸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공약을 발표하는 것만 보더라도 네네. 솔직히 거대 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공약집 만들어 보내면은 네. 그건 누가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1호 공약부터 각 정치 공약, 검찰 개혁 공약, 또 언론 개혁 같은 거. 이번에 언론 개혁 그저께 저희 기자회견 했는데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 예.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네. 하니까 뭐 이런 걸 화끈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자들이 그 언론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바로 이제 반박하던데요. 바로 난 저는 기자 백브리핑에서 그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그렇게 많이 질문하는 거 처음 봤네. 아니 자기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데 뭐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뜻일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당연히 언론이 조심하고 기자가 조심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얼마나 큰 효과인지 모릅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한 보도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뭐 무슨 조국 편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히게 이쪽 의견도 저쪽 의견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 판결 나오기도 전이고 뭐 언제부터 이렇게 진보 언론들이 검찰에게 휘둘렸나 또 검찰 말을 받아쓰기에 그렇게 힘썼나 싶을 정도로 전혀 공정하지 못했던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그래서 친조국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목소리도 제가 있던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만약 저거 하면 우리는 친검찰개혁, 친언론개혁들이 모인 세력이다. 그렇죠. 실제로 친조국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그 역사적 타이밍에서의 그 역할이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언론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다른 개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하신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항상 친조국 이렇게 운운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너 친윤석열이지? 이렇게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요즘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 그분이 MBC하고 열린민주당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건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대표적으로 최강욱, 황희석 후보 이 두 분이 아주 쌍두마차로 이 사안을 이끌고 가고 저 막 신나고 정말 쌍둥반차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어쨌든 당이 이 국면에서 그야말로 그 적시타를 지금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 평소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김진애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저는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를 하고 솔직히 KBS 열린 토론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맨날 거의 한 10%가 검찰 개혁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 시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법 개혁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언론 개혁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동안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수상한 권력 기관들을 저희가 해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국정원이라든가, 뭐 안기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체해 와서 상당히 민주화가 됐는데 이 검찰 권력은 정말 이상해요. 저는 솔직히 작년에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가장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은 아니 검찰청이
정부의 행정청 중에 하나 아니에요. 외청이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마치 독립돼 있는 소왕국의 왕처럼 하느냐. 네. 그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검찰개혁의 안중에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네. 검찰총장을 네. 검찰청장으로 호칭을 바꾸자. 아. 그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아, 그 제안을 하신 분이 네네. 김진애 박사님이셨군요. 네네. 그 제안을 제가 우겨가지고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거다. 이게 상징적으로 그냥 총장이라고 하면 벌써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걸 청장으로 해서 바꾸면은 훨씬 더 민주적인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막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요. 솔직히 이제 저 검찰 개혁 하시는 분들은 그 최강욱이나 뭐 황희석 후보나 뭐 그런 조그만 걸 가지고 뭐 딴 거 큰 거 할 거 많은데 우리 그래요? 지금 할 거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네. 그 호칭 하나가 국민 하나와 그리고 특히 저는 검찰 내에서도 검찰 내에 검사들이 갖춰야 될 태도에서도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경찰청장하고 네. 뭐 말하자면 좀 이상이 같아지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네. 검경이 그렇게 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서로 그 견제와 균형을 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한 2% 올랐다면은 검찰청장 대신에 검찰 X장 이걸로 했다면은 X가 뭐냐? 춘장. 검찰 춘장으로 했다면 4% 정도 올랐을 것이다. 거기까지 하시죠. 검찰 춘장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정겹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은 또 전문가세요. 네. 전문가신데 들어가시면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도 한번.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막 공약에도 못 넣어요. 막 예. 하도 할 게 많아가 딴 게 할 게 예. 많아가지고 네. 저 다 거의 양보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뭐 지금 이제 가장 지금 뜨거운 게 도시재생이 좀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네, 도시계획 쪽에서 굉장히 예. 그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 상태에서 우리 이제 산업 위기, 부동산 위기 이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는 때는 특히 임대 부분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네. 우리가 12년 동안 우리 계류만 돼 있고 못 돼 있는 네. 전세 계약권 갱신, 전세 갱신 계약권 청구권, 네. 그다음에 임대료 상한제 예, 같은 이 부분을 21대 국회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미 징후가 나타나 있는데 네. 지금 빈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도시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직 서울 수도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 수도권도 그렇습니까? 서울도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떨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일부러 사람들이 사두고 예.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 투자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어차피 저성장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인구 감소 시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개발주의라든가 이런 걸 좀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에 대한 구조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빈집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네. 또 혹은 어떤 경우는 빈집을 좀 이제 없애서 주변을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다뤄보고 싶고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빈집 문제를. 빈집 외국에서는요 임대주택이나 뭐 부분이 예. 빈집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비어 있으면은 세금을 내게 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 쓰고 있으면 문제다. 그래서 되고 어느 정도로 낡았으면은 아예 예. 부과해가지고 그걸 철거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철거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이 도시의 흉물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이제 뭐 화재나 이런 네네. 재난에 또 취약해지고 특히 범죄에 또 온상이 되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직 좀 대비가 취약해서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 후보님 중에 한 분이 그 농촌 공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조금 뒷번호라서 아쉬운데 예. 제가 도시 재생만 있냐 예. 농촌 재생을 해야 된다. 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농촌도 필요해요. 아.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농촌 개념하고 굉장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제가 도시건축가라서 그쪽을 나서겠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토를 같이 봐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뭐랄까 그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참 아쉬운 때인데 예,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행정 수도 도시 만들 때, 네. 그 세종시 만들었을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염원은 아름다운 도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 지역 균형 개발의 핵심을 만드시겠다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솔직히 지금도 세종시가 뭐 세종시는 잘 나갑니다. 근데 잘 나가고 거기다 뭐 국회도 분원도 만들고 뭐 하는 건 다 좋은데 과연 지금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세부적으로 들어봐야 돼.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제 뭐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뭐 제가 너무 바라는 바지요. 그래서 그 그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희 DMZ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DMZ부터 해서 만약 북한하고의 이 관계가 그래서 저희가 한반도 전체를 국토를 그릴 수 있게 된다면은 제 머릿속에 국토는 굉장히 큽니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네. 김진애 의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물론 없죠. 그래도 그림을 그릴 사람이 국회에 한 명 있다는 거는 뭐 이게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도 보고 있으면요. 일부 거기도 이제 경제 활력 지구 같은 거로 해가지고 네네. 그런 데는 좀 북한이 아주 재밌어요. 네. 북한은 그런 데는 아주 건축도 화려하게 짓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예. 다른 거하고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남북 솔직히 교류가 되면 양쪽에서 경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럴 때 솔직히 북한에는 부동산이라는 말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멋모르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이 부동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네. 그게 어느 정도는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회가 피폐되는 그렇지 않은 네. 경제 개발이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갑자기 막 그러니까 막 좋아지네. 막 뛰십니까? 마음이 막.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평양도 북한 땅에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림만 그리고 지도만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저 개성공단 부지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개성공단 가봤군요. 그 뭐 한 10분의 1 그 밑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이번에도 만약 그게 있었으면 가령 마스크 생산 같은데 굉장히 도움이 됐겠죠. 글쎄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뭔가 남북 관계가 이제 물꼬가 트이고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개성공단. 전 박사님 제가 농담처럼 또 이제 이거 민원하시려고. 아니, 농담처럼 제가 그 아이디어 짠 게 뭐냐면은 개성공단에서 서울까지 지하 고속도로를 뚫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임대 아파트나 뭐 이런 걸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들이 살아서 서울과 출퇴근하는 이런 건 어떨지. 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홍콩 옆에 홍콩 아직도 이제 중국이 개방되지 않고 있을 때 선전시, 선전시라는 데가 워낙이 조그만 산업지구가 있었던 데거든요. 홍콩하고 바로 변두리 사이에 산업지구를 만나면서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중국 사람도 살고 홍콩에서 오는 사람도 살아가지고 이제 주변이 이게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또 우리도 이제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완전히 고정된 계획이라기보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과정이 좋을까? 제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또 저 주한미군도 거기서 좀 사시고 주한 외국인들도 사시면은 이게 더 이상 한반도가 뭐 전쟁에 뭐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그래서 그 비차간에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그렇다고 그분들을 뭐 무슨 무슨 안전 수단 이런 걸 뭐 만들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은 뭐 주한미군이 사는 것보다는 주한미군 말고 주한 외국인 주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셔서 얘기하셨는데 그쪽에 세계 기구를 유치를 해야 돼요. 세계 기구를 세계 기구를 유치하는 게 가장 그러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여튼 일단 코로나 좀 지나고 나면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뭐 아이디어 많이 주십시오.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막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아마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 아마 당원들한테도 모을 거고 저희는 잘 듣고 그중에 선별하고 해서 가능할 수 있는 거를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남의 아이디어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짓밟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좀 고민해보지. 뭐 이런 자세.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 건축 스튜디오 할 때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너 이거 그려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해봐. 예.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예. 이러면서 해줘야지 이게 조금만 처음에 씨앗이 예. 그게 나중에는 정말 창대한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예. 누가 그렇게 짓봤습니까? 우리 김영민 PD를. 있어요. 저기 누가 있겠죠. 저기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보니까 굉장히 공약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개는 뭐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토건 공약이 많습니다. 네. 토건 제가 사실 근데 이렇게 솔직히 말을 얘기해서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말을 봐도. 이렇게 못하지만은 네. 뭐 제가 제 평생에 저는 사실 이명박 MB 반 MB 가치를 그러니까 MB적인 가치는 다 싫어요. 네. 그러니까 비흑자 돌림병, 부정부패, 비리, 네. 부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MB적인 네.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거를 좀 없애야 예. 우리 저는 토건 마피아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쪽에는 사실 굉장히 건강한 세력이 있는데 네. 그 토건 마피아들은 주로 이제 다른 메커니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거는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당이 좋은 게요. 예. 저는 비례대표 하면서 왜냐하면 저 큰 정당의 비례대표 하면은 뭐 거기서 떨궈져 나가기도 했지만 네. 비례대표 뽑아놓고요. 네. 뽑아놓고 그냥 선거할 때도 우리는 예. 꽂아놓은 보릿자루 아니면은 유세단 뒤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조금 알려져 있는 사람이 나가서 조금 지지 연설하고 그러는데 예. 이번에 우리 비례대표 어떤 줄 아세요? 20명이 처음부터 합숙했어요. 오. 20명이 정해지자마자 예. 처음부터 합숙하고 솔직히 손혜원 최고님 정말 부려먹어 우리.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정책 공약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 정책은 훨씬 많은데 예. 그중에서 골라내고 하는 것들.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편안하게 다 전체를 쏟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팀 플레이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커요. 우리가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네. 사실은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예. 이번에 뭐 1, 2, 3번 이렇게 내놓은 것도 보면은 네. 거기는 개인 플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게 힘이 못 가는 겁니다. 네. 근데 팀 플레이를 할 때 팀 예. 리더십으로 훨씬 더 강하게 끈기 있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열린민주당이 아마 그런 거에서 아마 네. 독보적으로 앞으로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호기심들이 많은지 뭐 이거 하면 어때요? 저거 하면 어때요? 뭐 그동안 또 한이 쌓인 게 많으셔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참 좋습니다. 예. 저는 다시 저도 예.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예. 다시 굉장히 솔직히 안락한 삶을 지난 8년 동안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락한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예. 모처럼 이렇게 예. 막 긴장되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굉장히 박력 있고 좋네요. 은퇴하시기에는 너무 하실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속상한 게 예. 솔직히 왜 제 나이가 뽀록이 나는 게 좀 속상하지요. 누구도 저를 그렇게 안 보는데. 예. 근데 좀 자중자애는 해야죠. 아니 김진애 박사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지역 균형 발전 언급하셨는데 열린민주당의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은 안 만듭니까? 거기까지가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에 관련된 공약도 안 넣었어요. 그리고 입시에 관련된 공약도 안 넣고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솔직히 지역구나 이런 거는 저희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다음에 어떤 특정 이해 집단들을 하는 것들은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서로 생각들이 다른 거는 이거는 나중에 그야말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그때 우리는 뭐 해드리겠습니다. 뭘 추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는 비례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거 굉장히 좋은 스탠스 아닙니까? 이거는 주진영 박사님의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군요. 완전히. 왜냐하면 우리가 쭉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그냥 권력개혁이나 국회개혁이나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은 꼭 해야 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네. 입시 문제나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이런 거는 그 안에 이미 여러 의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하나 해놓고 이대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런 우리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을 만약에 낸다면은 뭐 아무개 도시에 뭘 갖다 유치하겠다 이 공약이 분명히 나올 거. 솔직히 그런 거가 공약에서 아주 큰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나중에 되게 묶입니까? 그렇죠. 근데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데서는 분명히 이제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 그 비례대표로서는 그런 거 해서는 저희는 이제 실제로 국회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만 우리가 지역 균형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보겠다는 거죠. 어느 편을 편들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아무개 시에 뭘 그 유치해야 된다 이런 공약이 빠지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큰 틀의 철학.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큰 철학. 그건 뭡니까? 서울에 있는 자원들을 빼다가 지역으로 분배하는 그런 개념인지.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사실 말이죠. 세종시 만들 때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서울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갈 거다. 공동화 현상을 믿는다. 공동화 현상에도 경제가 뭐 하고. 지금 서울은 경제의 중심으로서는 지금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인천을 붙여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세종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는 이제 세종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우리의 발전 개념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골고루 잘 살아주겠다는 개념이 다 같이 비슷하게 돼버린다. 다 같이 아파트 짓고 평준화. 그러니까 다 같이 여기, 왜냐하면 제가 제일 한심한 게, 아니, 저는 가령 울산 같은데 왜 초고층 아파트가 필요한지 모르겠거든요. 울산은 광역시기는 하지만은 초고층 아파트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뭐 서울에서 뭐 하나 하면 딴 데서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건데, 솔직히 지역의 특색에 맞추고, 그 대신 거기서 일자리와 그 다음에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확보해 주는 거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이게 뭐 똑같이 가고 뭐 한다라는 게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국회에 입성하시면은 뭔가 더 큰 그림을 또 그리실 분이 김진애 박사님 아니시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 그러려면 12척이 필요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우리 김진애 박사님께 많은 또 아이디어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열린민주당 이제 뭐 선거 운동까지 한 뭐 12일 정도, 1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부터 저희가 이제 어저께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목포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전북 쪽에 저기 전주, 군산, 익산 뭐 들려서 이제 하고 내일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지역 저기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에 가면서 지역에 저희들을 좀 알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주로 저희가 알리는 방식이 저희가 솔직히 길거리에서 몇 분이나 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자 간담회라든가 정책 공약 발표. 이런 걸 하면서 이걸 자꾸 뉴스화하고 그걸 또 유튜브로 또 중계를 하고 그러니까 실내에서만 그럴 수 있고 실외에서 실외에서는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멀리서 이거 하나 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뭐 제한돼 있습니다. 호남 가시니까 뭐 그래도 많은 그 지역 주민들 만나셨을 것 같은데 호남에는 정말 좋아요. 정말 반응이 좋고 오셔서 손잡으시면 또 이거 해야죠. 그래서 굉장히 저게 좋았습니다. 근데 뭐 호남은 뭐 원체 또 민주진보정당을 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역사적으로 또 민주화의 성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전국적 판세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들까지. 뭐 우리 김용민과 박시영의 눈을 통해서 제가 본 바를 에이 마시고 아니 당에 계시면은 또 그런 고급 정보들을 많이 유통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일주일 열흘 동안에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56%까지 갔으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목표하는 게 대개 민주진영이 우리가 가져오는 게 45%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확하게 55%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실제로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보니까 광역의원 득표율 보니까
53%가 그랬었어요. 네네. 그렇게 예. 가져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 지금도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지역구에서는 지금 이제 조금 고전을 하던 분들도 상당히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고 10% 차이를 벌이는 것 같고 네. 끝까지 하여튼 긴장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역구에서는 여하튼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거는 뭐 다 같이 그냥 그거는 가능하다. 근데 가능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김종인 씨가 들어와가지고 뭐 그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 하고 있는데 이거 전망이 뭐 말이죠. 달라질지 예.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감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네. 이제 보수 쪽에서는 네.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회의 권위라고 할까 이런 데 좀 기대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흔들리니까 황교안 후보가 흔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는 우리 김종인 우리 주진영 저희가 우리 당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주진영 후보와 예.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 토론. 맞짱 토론을 하자. 예. 그 토론 제안 뭐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한번 왜냐하면 그 양반이 하는 실제의 내실이 얼마큼 있는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저는 왜냐하면은 아니 왜 정말 우리 예전에 보면은 곤방 대피는 할아버지가 저기 있어가지고 한마디 툭툭 던지고 한마디 그거 아니야 막 이러고서는 역정 내고 이러는 거 보는 거는 네. 그러는 건 참 바람직하지 않게 보였어요. 그거는 바람직. 그런 거 보면 또 뭐 바람직하지 않게 열심히 마라톤 하시는 분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고. 예. 열민주당의 김성회 대변인 어제 나오셨는데, 그분이 뭐 저기, 얼굴 마담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치면은, 그래서 당권을 본인이 쥐고 파워 공백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차기 대권을 노릴 것이다 미래통합당에 그런 또 전망도 내놓더라고요. 그렇죠. 뭐 시나리오 따지면 뭐는 없겠습니까? 아니 근데 굉장히 그건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 이 양반도 저기 지난번 20대 때는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을 접수해가지고 본인이 사실 대권 주자로 나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네. 예. 그때는 그게 그냥 그래 보였죠. 네네. 그러나 그 당에 가서는 그래 봤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복지 공약은 그래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민주당이? 복지 공약이라 하시면? 뭐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아니 저희는 뭐 이제 저희는 솔직히 복지 공약이 아니라 저희가 경제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제 복지 공약이 항상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많은 걸 할 수가 없었어.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게 지금 건강보험료 내는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소득 플러스 재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자가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은퇴자가 소득은 없는데 의료보험은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자체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집이 예를 들면 고가의 아파트여서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글쎄요. 소득은 없는데.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뭐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솔직히 주로 의료보험 이쪽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전체 수익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국공립대학 적어도 국공립대학 저희가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다 폐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노회찬 의원만큼 세지는 못해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국공립대학 정도는 등록금 폐지하는 거를 하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또 발표한 게 이번 코로나 때문에 긴급 지원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우리가 저기도 입학은 했지만 수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록금을 30%를 돌려주자, 반환하는 거를 하자. 대학도 같이 이 고통에 같이 동참을 하자. 이런 거를 또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저희 복지국 공약을 내놓은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강보험료 소득 그 기준, 또 재산 기준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3월 건강보험료로 70% 혜택을 받을 긴급재난
생활안정자금. 네. 예. 그 70%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4인 가구 100만 원 네.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의 그 방침인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1인당 100만 원씩 아니, 기본소득. 근데 이게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니, 근데 생각인데 이제 그 부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저희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긴급 생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네. 지금 70%를 잘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걸 전체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몇 %까지만 주느냐 그 다음에 1인으로 개인으로 주느냐 아니면 가구로 주느냐 네, 네.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예. 저희 생각은 이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개인 기준으로 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구보다는 개인으로 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70%보다는 100%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100%를 해야 빨리 이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장. 그래서 그럼 누구든 습관할 가리지 필요도 없이. 않고 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주진영 우리 정책단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세금으로 또.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걸로 하자. 예. 굉장히 괜찮은 안을 냈거든요. 예. 아, 그랬더니 또 주진영 또 나와서 문재인 정책 비판한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합리적으로 방책을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 자꾸 그 여야 정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행정부가 왜 자꾸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자꾸 뒤로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지금 빨리 가는 게 이게 긴급성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잘 안 됐던 게 네. 뭐 70%로 자르고 뭐 가구 단위로 주고 이게 뭐 기재부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생각도 들고 또 기재부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부동산 있습니다. 공약부터 그렇고요. 교육 정책도 교육 그렇습니다. 정책도 그렇고요. 예. 부동산도 사실 부동산 정책이 맨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국토교통부가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거는 저 재정부 기획부에서 갖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의 저 승인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글쎄요.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예. 솔직히 처음 부동산 공약 나왔을 때 훨씬 더 좀 세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좀 작게 좀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다 이제 그 기재부들이 저거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꿔야죠. 이 기재부가 이렇게 모든 뭐 국가의 정책을 틀어주고 뭐 이제 그건 돼, 그건 안 돼. 이러면 뭐 기재부 왕국이지 여기 어떻게 민주공화국일 수 그런데 이제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거를 들어요. 뭐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론을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기재부가 어느 만큼 관료들이 이렇게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 이제 뭐냐면 정부의 운영에서 가끔 좀 심하다. 특히 이번에 긴급 지원에 있어서는 좀 기재부의 태도가 많이 좀 못마땅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그 국회가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가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기재부 이제 거기 가서 누가 앉아 있는지 보십시오. 그럼 달라질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솔직히 국회예요. 예. 미래통합당 쪽에 솔직히 이른바 기득권하고 연결고리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번에 검찰 출신이 이제 요새 검찰 개혁 문제가 심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저쪽에서는 공격하느라고 이번에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법조인이 그렇게 국회에 많이 들어오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대표되고 있어요. 과대표되고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검찰은 저쪽으로 많이 가죠. 예. 저쪽으로 많이 가서 솔직히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최강욱 후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어떤 국회의원이 제일 힘드냐고, 힘들더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냥 뭐 무대뽀리 욕하거나 그냥 망언하거나 이런 사람은 그냥 귀엽게 봐주려고 노력한다. 근데 정말 사악한 사람은 누구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제가 뭐 거기서는 이름까지 다 됐습니다만 여기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솔직히 법을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은 법을 통제함으로 해서 돈도 통제하고 조직을 통제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솔직히는 올가미들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악하게 구는 걸 보면
그거를 국회에서 할 수 있죠. 아주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뭐 그 재정위원회건 아니면 네. 정무위원회건 네. 아니면은 저 법사위원회에서 이걸 할 수 있죠. 이번에 법사위원회도 또 법사위원회 대의 개혁에 대해서는 또 황희석 후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 드립니다. 12번 안홍구 후보가 들어오셔야 우리가 재경위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하나 왜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솔직히 그 메커니즘이 하도 복잡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기도 어려울 그 경우가 양반이 많아요. 만약에 국회 들어간다면 네. 예산 갖고 장난치긴 쉽지 않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12척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그렇습니다.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열린민주당 지지해달라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은요. 네. 열린민주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21대 총선이 굉장히 가슴 설레고 또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는 그런 선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21대 국회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마음 편안하게 무엇보다도 속 시원하게 씩씩하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전사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12척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13번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은 예. 뭐 12번이니까 기호가. 지금 10석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12석까지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서 네. 조금만 저희 분발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얘기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평생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예. 제가 본인이 출마했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평생 그래왔어요. 예, 그 예,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 사회에서의 진보의 균형추가 있어야 솔직히 우리 민주당도 상당히 보수적인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솔직히 노회찬 위원 얼마나 저희가 그분들의 존재를 고마워했습니까? 네. 그래서 참 그분들 그리운 분들인데 권영길 전 의원님 또 우리 강기갑 의원님 다 그리운 분들인데요. 네. 그랬는데 솔직히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 지지하시는 분들 이번에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저도 이번에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누가 더 역할을 잘 할 것이냐. 열린민주가 들어가서 오히려 국회의 소금 역할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지렛대 역할을 해서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을 투표 선택하실 때 꼭 감안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우리 김진애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하여간 건강 잘 지키시고 네. 코로나의 어떤 그런 바이러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4월 15일까지 열심히 경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에 활짝 웃으시길 바라면서 자, 용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